당원을 주도하는 공화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개인 지원금을 2,000달러로 늘리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저지했습니다. 남가주 전역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원 환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당초 오늘로 만료될 주정부 차원의 자택 대피령이 연장됐습니다. 남가주 병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로 포화 상태가 되면서 일부 병원들은 환자를 되돌려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내린 눈으로 도로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이면서 교통이 차단됐던 마운틴 볼디 지역에 오늘 다시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가 12만 명을 넘어서며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콜로라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첫 사례가 나와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최근 LA 카운티를 벗어난 지역에서 여행을 하고 돌아온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흘간의 자가 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하원이 재의결한 2021년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해선 내일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폐쇄 저지를 위해 한인 커뮤니티가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LA시 의원들도 폐쇄 저지에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을 온라인으로 치른 응시자들 3분의 1 이상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변호사협회 측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브렛 지로워 보건복지부 차관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음성 판정을 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토록 한 대상 국가를 영국 이외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까지 마무리한 가운데 곧바로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이전하는 추가 검찰 개혁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처리는 물론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부양책 증액 여부를 주시하며 변동성 장세를 보인 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내일 LA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44도로 국립기상청 예보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헤드라인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남가주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가 되면서 당초 어제로 만료된 주정부 차원의 자택 대피령이 결국 연장됐습니다. 남가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가 계속 불어나면서 주정부는 오늘 남가주와 중가주의 산호아킨밸리의 주정부 차원의 자택 대피령의 연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가주의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디에고, 샌버나디노 등 11개 카운티와 중가주 카운티 등 총 23개의 카운티에 주정부 차원의 자택 대피령이 지속됩니다. 주 보건국은 자택 대피령이 종료되는 시기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잔여 여부와 이 중환자실 입원율, 코로나 확진자 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 등 4가지 요소에 근거해서 해제 시기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앞으로 2주에서 3주 안에 코로나로 인한 입원 환자가 폭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현재 가주 전역에 2만 명 이상이 코로나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상황으로 이는 팬데믹이 시작한 이래로 최고치입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카운티 보건국이 일찌감치 카운티 차원의 자택 대피령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의 바바라 페로 국장은 주정부의 연장 지침을 기다릴 필요 없이 LA 카운티는 지난 일요일인 27일 밤을 기해 자택 대피령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정부의 자택 대피령은 가주 정부의 지침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무기한 지속됩니다. 자택 대피 명령 하에서는 미용실과 이발소, 술집, 와이너리, 영화관, 박물관, 동물원 운영이 금지되고 식당 투과 딜리버리만 허용됩니다. 소매업종은 수용 인원을 20%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교외는 야외 서비스만 허용되며 호텔은 필수 목적 여행객들만 받도록 되고 레저 목적의 여행객은 받지 못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로 인해 LA 카운티로 돌아오는 여행객들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됩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최근 LA 카운티를 벗어난 지역에서 여행을 하고 돌아온 주민들이 코로나19 노출 위험이 높다며 여행에서 돌아온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흘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지침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원을 주도하는 공화당이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개인 지원금을 늘리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저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하원이 재의결한 2021 회계년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해선 내일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국민지원금을 기존 $600에서 $2,000로 높이는 발의안에 대해 표결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은 전날 현금 지급을 $2,000로 높이는 현금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민주당이 발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내용을 요구해왔습니다. 대신 매코넬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소셜미디어 규제, 대선 관련 조사와 함께 지급액 상향 문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 지원 증액뿐만 아니라 대형 정보통신 기업에 대한 보호 조치를 재검토하고 대선의 고결정을 조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정부 예산안에 서명할 때 이를 강조했다며 상원은 이번 주에 이 세 가지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성명에서 의회가 현금 지원을 늘리는 투표를 하고 통신품위법 230조를 재검토할 것이며 대선 유권자 사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매코넬이 어떻게 조처할지에 대해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았지만 부양책을 통신품위법 230조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증되지 않은 선거 사기 주장과 연계할 경우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지지를 약화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제 경기 부양안이 포함된 연방 예산안이 지난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 서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이에 따른 국민 $600 현금 지원이 빠르면 30일, 내일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연방 재무부와 IRS 관계자들은 28일 $600 현금 지급과 관련해서 납세자들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1차 자동이체 지급분이 빠르면 30일 또는 31일부터 시작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에 나오는 대로 이번 주부터 현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으며 IRS 관계자들도 빠르면 이번 주 중 아니면 주말부터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다운내 치안을 담당하는 올림픽 경찰서가 폐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한인 커뮤니티가 LA시 의회 의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 주최로 오늘 열린 줌 온라인 미팅에서는 12지구 존 리 LA시 의원과 7지구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 그리고 13지구 미치 오페럴 시의원이 참여해 올림픽 경찰서 폐쇄 저지 목소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존 리 시의원과 미치 오페럴 시의원은 올림픽 경찰서는 관할 구역인 한인타운 치안에 큰 기여를 했으며 팬데믹으로 인해 범죄율이 증가한 상황에서 경찰서를 폐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시정부 예산 배정 우선순위와 올림픽 경찰서 폐쇄 결정은 시의회와 에리카 세티 LA 시장의 권한임을 강조하며 아직까지는 경찰서 폐쇄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폐쇄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은 opposedefendinglapd.com 혹은 한인의 웹사이트 kafla.org를 방문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어제 내린 눈으로 교통이 통제됐던 마운틴 볼디 지역에 오늘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마운틴 볼디 리조트로 향하는 도로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이면서 어젯밤 새 100대의 차량이 도로에 갇혔다가 오늘 아침부터 일부 구간이 통행이 재개되면서 꼼짝 못하고 갇혀있던 차량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내린 눈으로 이 지역에는 20인치에 달하는 눈이 쌓이면서 도로 사정이 원활치 못한 상황입니다. 교통국은 이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는 산속에서는 셀폰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서 길을 떠나기 전 차에 충분히 가스를 채워놓고 타이어 체인을 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을 온라인으로 치른 응시자들 3분의 1 이상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측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10월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실시된 온라인 변호사 시험을 치른 응시자들 3분의 1 이상이 부정행위를 하다 부정행위 방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통해 적발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위원회의 태미 캠벨 조사관은 지난 4일 열린 회의에서 온라인 변호사 시험 응시자 9,301명 중 총 3,190명이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포착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은 온라인 시험 중에 음식 섭취, 전자장비 사용, 스크린 이외의 곳, 응시 등과 같이 시험 규칙 위반 행동을 하다 적발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부정행위 의심 행위들이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 조사 대상자들은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로 활동하기 이전에 변호사 시험을 재응시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고교생들이 대학에 지원했다가 과거 자신들의 인종차별 발언이 소셜미디어에 폭로되면서 입학을 취소 또는 거부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학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리츠버그의 헤리티지 고등학교를 올해 졸업한 흑인 남학생 지미 갈리거는 지난해 같은 학교 백인 여학생인 미미 그로브로스부터 인종차별 발언이 담긴 3초짜리 동영상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받게 됐습니다. 그는 교사와 학교 행정당국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을 느낀 갈리거는 문제의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SNS에 폭로하리라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다 지난 6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으로 미 전역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확산하자 그로브스는 인스타그램에 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고 갈리거는 인종차별 발언을 하던 네가 그런 글을 올리다니 뻔뻔하다는 댓글과 함께 문제의 동영상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이때는 그로브스가 테네시주 대학에 입학 신청서를 냈을 무렵이었습니다. 갈리건이 올린 동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SNS에서는 거센 공분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그로브스는 테네시 대학에 입학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여론의 부담을 느낀 학교 측이 그로브스에게 합격을 시켜줄 수 없다는 뜻을 전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미국에서 최소 10여 개 대학이 지원자의 과거 인종차별 발언이 담긴 동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해당 지원자의 입학을 취소했다면서 그로브스 역시 이런 사례 중에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SNS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를 실감하게 해주는 하나의 사례가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 학교 내에서 인종차별 발언들이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연방하원 39지구와 48지구에서 각각 한인 영김 미셸 박스틸 후보가 당선돼 연방의회에 입성하면서 공화당이 남가주 지역에서 상당수 의석 탈환에 성공한 가운데 이들 한인 여성 정치인들의 당선에는 한인들을 비롯한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급증한 역할이 큰 역할을 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에서 공화당 당선인들의 승리 요건을 분석하며 주 요인으로 아시안 표심 잡기를 꼽았는데 이를 잘 이행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영김과 미셸 박스틸 두 한인 정치인의 당선이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내년 1월 3일부터 연방 하원 의원 임기를 시작하는 영김과 미셸 박스틸 당선자의 39지구와 48지구는 아시안 인구가 많은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39지구의 영김 당선자는 지지자들과 함께 유권자들의 유권자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힘썼습니다. 영어, 한국어, 중국어로 전화와 우편물을 통해 투표 참여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자원봉사자들이 한인 유권자들의 집들을 방문하고 한인 언론들에도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또한 48지구의 미셸 박스틸 당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미셸 박스틸 당선자도 48지구 유권자의 18%를 차지하는 아시안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힘썼는데 영김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언어와 방법을 통해 홍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LA타임스는 이러한 아시안 유권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영김과 미셸 박 당선인은 선거 후원 모금액도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공화당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그들의 선거 활동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미국 내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 재외국민도 여권을 이용해서 한국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서 28일부터 한국 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재외국민 또는 미성년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외국민이 금융거래 중에 본인 확인이 필요할 때는 여권을 제출하면 됩니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여권을 촬영 또는 스캔해서 금융결제원에 전송하면 외교부의 여권 정보 연계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진위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비대면 거래에도 적용이 됩니다. 모바일 뱅킹 앱에서 계좌 신규 발행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할 때 여권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보도국은 송년 특집으로 지난 한 해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굵직굵직한 뉴스들을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2020 미국과 국제 10대 뉴스 정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제 활동이 마비돼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글로벌 경기 침체가 닥쳤습니다. Today I am officially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미국은 3월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후 각 주정부 차원의 봉쇄령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확진자 수 1위를 기록하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다행히 연내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 종식에 희망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The people of this nation have spoken. They've delivered us a clear victory, a convincing victory. We, the people, we've won with the most votes ever cast on a presidential ticket in the history of the nation. 74 million. 지난 11월 3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를 거둬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대내외 정책의 극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Indeed, across the world, an outpouring of joy, of hope, renewed faith in tomorrow, bring a better day. 연임에 실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 없는 선거 불복 행보를 이어가며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하려는 소송을 남발했지만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진보주의 아이콘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이 췌장암 투병 끝에 지난 9월 향년 8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I love the Constitution and the democratic republic that it establishes, and I will devote myself to preserving it.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자로 뼛속까지 보수인 에이미 코니 베러 판사를 지명하면서 연방 대법원은 완전히 보수로 기울게 됐습니다. 지난 5월 말 미네아폴리스 백인 경찰의 강압적인 체포 과정에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미 전역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와 소유 사태로 촉발된 방화와 약탈 피해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사태 진압을 위해서 군병력까지 투입되면서 전국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를 종식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연방 대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은 12월 행정부에 다카 제도를 복원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패권국 미국과 패권국을 꿈꾸는 중국은 주도권 다툼을 지속했습니다. IOCや大会組織委員会、また東京都もですね、緊密に連携。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8월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직에서 자진사임하고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가 취임함으로써 8년 가까이 이어진 아베 독주 체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I had no idea, which probably sounds difficult to understand here. When I first met my now husband, but my British friend said to me, I'm sure he's great, but you shouldn't do it. 영국 해리 왕자와 메간 마클 왕자비 부부가 지난 1월 영국 왕실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So it's been complicated. 해리 왕자와 메간 마클 왕자비 부부는 아들 아치와 함께 이곳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에 정착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점점 심해져 인류와 자연을 해치는 극단적인 기상에 속출했고 인류는 우주여행이 한 발 더 접근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2021 회계년도 국방수급법에 대한 자신의 거부권을 무효로 만드는 투표를 허용한 공화당 지도부를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약하고 지친 공화당 지도부는 나쁜 국방법안 통과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통신부미법 제230조 폐지, 국가기념물과 요새 명칭, 5G, 외국 땅에서 미군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에는 작별을 고하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약자들의 빅테크에 대한 비겁하고 완전히 복종하는 수치스러운 행위라며 지금 더 나은 법안을 협상하거나 더 나은 리더들을 가지라며 상원은 국방수권법이 수정될 때까지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은 전날 주한미군 등 해외 주둔 미군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을 재의결했습니다. 찬성 322표, 반대 87표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방수권법에 대해 하원이 1차적으로 무효로 한 것입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까지 재의결하면 거부권 행사는 없던 일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에서 소셜미디어를 보호하는 통신품위법 조항 폐지가 빠진 것과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장군 이름을 딴 군사시설 명칭 변경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추진하는 정책에 제동을 건 내용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트윗에선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는 자신의 시도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공화당에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가 12만 명을 넘어서며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내년 1월에는 이번 12월 달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네, 이번 환자 현황을 집계하는 것이 코로나19 추적 프로젝트인데요. 이곳 시각이 오늘 29일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가 12만 1,2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성탄절 직전인 지난 24일에 종전 최대치인 12만 151명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렇듯 환자가 늘면서 병원이 포화 상태에 이른 곳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은 회의실이나 예배실 또는 야외에 설치한 텐트에 환자를 받고 있고 어떤 병원에서는 산소 공급 장치 문제로 병원을 찾은 환자를 되돌려 보내고까지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를 보면 28일 기준 신규 감염자가 16만 8천여 명으로 2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한때 3,000명을 넘었던 하루 사망자도 1,7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와 사망자 수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제 이 시각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성탄절과 연말연시 여행객 증가의 여파가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우치 소장이 오전에 CNN과 인터뷰했는데요. 내년 1월, 다시 말해 다음 달에는 12월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성탄절과 새해 연휴를 맞아 많은 이들이 이동했기 때문인데요. 12월은 미국에서 코로나19 상황을 놓고 보면 최악의 달이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많은 점에서 통제 불능에 접어들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세계 1위인 미국에서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오늘 우리는 콜로라도에 코로나19 변이 첫 사례를 발견했다면서 영국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변이라고 짓밟혔습니다. 그는 첨부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자가 20대 남성이며 엘버트 카운티 지역에서 격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여행 기록이나 밀접 접촉은 없으며 보건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폴리스 주지사는 콜로라도 주민의 건강과 안전은 우리의 최우선순위라며 이 사례를 아주 면밀히 모니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콜로라도 주 당국이 보고한 20대 남성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미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의 첫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의 등장은 어느 정도 예견돼 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워싱턴 포스트에 놀랍지 않다면서 우리가 주시하고 심각히 여겨야 한다고 보며 우리는 분명히 기능적 중요성이 있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변이도 심각하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브렛 지로워 보건복지부 차관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 상륙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며 경고음을 발신한 바가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배포가 매우 늦다고 질타하며 내년 1월 취임 후 접종 속도를 하루 100만 명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분간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마스크 착용 지지와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델라웨어주 wilmington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다가올 몇 주, 몇 달은
전염병 대유행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 퇴임 때까지 40만 명의 미국인이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당시 비판가들이 너무 부정적이라고 말했지만 현재 33만 명이 넘게 사망한 것을 감안하면 이 수치에 도달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 2월에는 사망자의 급증을 예상해야 한다며 이를 되돌리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월까지 개선을 보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배포가 계획보다 훨씬 뒤처지고 있다며 연말까지 2천만 명 접종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몇백만 명의 백신을 맞았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접종 속도라면 몇 달이 아닌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며 바이든 당선인은 접종 속도를 5배에서 6배 높여서 1일 100만 명 접종으로 늘리겠다면서 이렇게 해도 국민 다수가 접종할 때까지는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취임 100일까지 1억 명 접종 목표도 재확인했습니다. 브렛 지로워 보건복지부 차관보는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음성 판정을 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토록 한 대상 국가를 영국 이외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로워 차관보는 MS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나는 그것이 영국의 다른 국가로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영국에서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변이가 발생하자 지난 28일부터 영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승객의 경우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검사 기록을 제시해야 입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미국은 영국, 아일랜드와 26개 다른 유럽 국가에서 최근 14일 이내에 머문 이들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음성 판정 의무화라는 새 조치는 영국발 항공편에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 등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로 평가받았습니다. 여기에 지로워 차관보의 이날 발언은 이 조치를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승객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어서 현실화할 경우 미국 입국이 한층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다만 로이터는 당국자를 인용해 검사 제도를 확대할 가능성에 관해 미국 항공사들과 일부 논의를 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극우 성향단체의 집결지가 된 백악관 인근 호텔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확정을 겨냥한 반대 시위에 맞춰서 잠시 문을 닫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워싱턴 DC의 해링턴 호텔은 내년 1월 4일에서 6일 문을 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투숙객을 제외하고는 손님을 받지 않을 예정이며 사전 예약분에 대해서는 환불해 줄 예정이라고 호텔은 전했습니다. 호텔의 임시 휴업 결정은 몇 달간 이 호텔을 거점 삼아서 워싱턴 DC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 시위에 참여해온 극우 성향 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스 탓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 단체들은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1월 6일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프라우드 보이스 역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2일에도 프라우드 보이스 회원 수백 명이 해링턴 호텔에 묵으며 시위에 참여했고 일부가 거리에서 소리를 치는 등 다른 투숙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을 통해 1월 6일 시위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루어질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최종 확정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자극해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해링턴 호텔은 1914년 문을 열었고 백악관에서는 5블럭 떨어져 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모더나로부터 2천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모더나 CEO와 통화해 계약 물량을 2배로 늘렸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이 계약이 완료되면 한국은 모두 5,6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게 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도 방역과 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 모범 국가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 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입니다. 같은 시각 청와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백신 추가 확보 소식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 화상 전화를 했고 백신 추가 공급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분량은 2천만 명분, 당초 정부가 모더나로부터 확보하겠다고 한 분량의 2배입니다. 현재 정부가 계약을 완료한 백신 물량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등 3곳과 각각 1,000만 명에 얀센 600만 명 등 모두 3,600만 명분. 여기에 모더나와의 계약이 완료되면 모두 5,600만 명분이 확보됩니다. 연내에 계약이 체결되면 국내 공급 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모더나는 당초 내년 3, 4분기부터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2, 4분기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모더나와 백신 물질 개발과 임상 실험 등에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백신 위탁 생산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른 제약사와도 백신을 더 빠르고 저렴한 가격에 들여오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결정권은 질병관리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백신 늑장 확보라는 비판에 대응하면서 정부에도 보다 적극적인 백신 확보 노력을 주문하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비확진자 10명을 한 방에 격리시켰다거나 마스크 관리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수용자들이 가족에게 전한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 법무부는 확진자들을 이송해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마스크도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동부구치소 40대 수감자가 지난 21일 가족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차 전수검사에서 무더기 감염이 발생하자 4-5명이 머무르던 방에 비확진자 10명이 생활하게 했다고 적혀 있고 그림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누우면 움직일 수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호소합니다. 2m 거리두기 하고 5인 이상은 모이지도 말라고 이렇게 법으로 개정을 해줬잖아요. 벌금도 물고. 그런데 여기다가 10명을 넣는다면 이거는 너희들은 그냥 병 걸려서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되냐고요. 이후이 수감자는 23일 두 번째 전수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가족이 구치소로 연락했지만 청송교도소로 옮겨진 건지 상태는 어떤지 정확한 상황은 알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알은 거예요. 전화를 해서.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또 전화를 했죠. 동부구치소에. 궁금하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구치소에 있는지 청송을 갔는지 모르니까. 수용자 가족들은 이뿐 아니라 구치소 안에서 마스크 관리도 엉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용자가 직접 마스크를 사서 쓰도록 하다 보니 면 마스크만 쓰거나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마스크는 며칠씩 막 쓴 것 같아요. 없는 사람들은 일회용을 갖다가 며칠씩 쓰고 뒤집어서도 쓰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으니까. 지난 22일 확진된 60대 수감자의 가족 역시 속이 타들어갑니다. 한 방에 몇 명이 생활하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알려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 오고 의료진이 또 얼마나 있는지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고요. 심각한 상황이 되면 따로 연락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수감된 가족이 기저질환까지 있는 터라 더욱 걱정이 큽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코로나가 걸려서 이틀 만에 사망할 정도로 위험한 건데 그 아버지는 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라서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고. 구치소 창밖으로 수감자들이 종이를 흔드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확진자 8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고 외부로 서신을 못 보내게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본인 동의 없이 증상 같은 자세한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면서 다만 확진 사실과 청송교도소 이감 여부는 가족에게 알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병명 같은 부분은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가 없으면 가족이라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송된 부분에서는 다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원래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고요.
방역을 강화한 지난달 말부터는 신입 수용자 전원에게 방역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로 3, 4일에 한 개씩만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용 과밀 상태라 그동안 확진자와 접촉자, 비확진자까지 세 그룹으로만 분리했는데 현재는 긴급 이송으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엄연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까지 마무리한 가운데 곧바로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이전하는 추가 검찰 개혁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처리는 물론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진통 끝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최종 1명을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준비와 함께 다음 달 출범을 목표로 한 공수처 구성도 속도를 내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함께 2단계 검찰개혁에도 나섰습니다. 당내 율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추가 개혁 방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 위에 더 이상 군림하지 않고 또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강화되는 아래에서 검찰이 인권 친화적인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핵심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 가운데 수사권을 분리해 권한 집중을 막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아예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들어 기소와 공소유지 역할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방 직후 혼란한 상황에서 무장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에게 임시적으로 부여됐던 막강한 권한을 이제는 제자리로 돌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일단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과를 지켜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만들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면서 정작 공수처에는 모든 권한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 탄압이라 쓰고 검찰 개혁이라고 읽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가당착이지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 공수처에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공수처를 만들고 있습니까?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 역시 거부권을 없애는 법 개정 등 곳곳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저지한다는 목표로 무효 확인 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마무리됐지만 공수처와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 차이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내년에도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건강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앞두고 신년 계획으로 금연을 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볍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이럴 경우 금연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스스로 니코틴 중독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담배를 단 한 개비를 피워도 니코틴에 중독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담배를 적게 피우면 중독이 아니라고 간주하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임상학적으로 중독 평가에 대한 지침을 더 정교히 다듬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듀크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니코틴 중독으로 평가받은 흡연자 6,700명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매일 흡연하는 사람 중 85%가 중독되어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루에 단 1개비에서 4개비를 피우는 사람 중에 3분의 2에 달하는 사람들이 중독 상태였고 일주일에 한 번 미만으로 흡연하는 사람 중 4분의 1 정도가 중독이었습니다. 그동안 통상 하루에 담배 10개비 이상을 피워야만 중독으로 여겨왔지만 이번 분석 결과는 많이 피우지 않아도 심지어 매일 피우는 사람이 아니어도 담배 니코틴에 중독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증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부양책 증액 여부를 주시하며 변동성 장세를 보인 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8.30포인트 하락한 3335.6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8.32포인트 내린 3727.0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9.20포인트 하락한 12,850.2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신규 부양책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섬 원유는 배럴당 0.79% 오른 4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 선물 거래소의 2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0.43% 오른 51.08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은 투자 심리를 자극했지만 내년 1월 4일 열리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석유 증산이 결정될 가능성이 유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앞서 오펙 플러스는 내년 1월부터 하루 50만 배럴의 증산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제 금값도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13% 상승한 1881.9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연쇄 추락 사고로 20개월간 운항이 금지됐던 보잉사의 737 맥스가 미국에서 상업 비행을 재개했습니다. AP통신은 승객 100명을 태운 아메리칸 항공의 보잉 737 맥스기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공항에서 이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착지는 뉴욕의 라가디아 공항입니다. 앞서 미 연방항공청은 2018년 10월과 작년 3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와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737 맥스가 잇따라 추락해 346명의 인명피해를 내자 해당 기종 운항을 전면 중단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자동 실속 방지 시스템 문제가 연쇄 추락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잉사는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를 변경했고 미 연방항공청은 지난달 운항 금지 조치를 종료했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가상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애플이 소송을 낸 상대는 플로리다 소재의 코렐리엄으로 보안 연구자들이 아이폰 운영 체제의 보안 취약점을 시험하는 데 이용하는 가상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애플은 코렐리엄이 자사의 OS와 그래픽 이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허락 없이 베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렐리엄은 이에 대해 자사 고객은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 보안 연구자들이며 애플은 대중들이 취약점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보안 연구를 통제하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12월 29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오늘 밤도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면서 밤 공기는 제법 쌀쌀합니다. 밤 최저 기온 LA 44도, 밸리와 인랜드 39도, 해안가 44도, 산간 지역 18도까지 기온 내려가겠고요. 일부 지역은 결빙주의보 내려졌습니다. 맑은 하늘은 당분간 계속 이어지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늘보다 소폭 오르면서 LA 65도, 밸리와 인랜드 68도, 해안가 64도, 산간 지역은 시속 30마일의 돌풍과 함께 43도의 한낮 기온 전망되고 있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와 함께 낮 기온은 포근하지만 밤 기온은 제법 쌀쌀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기온 LA 62도, 벌뱅크 59도, 놀스리치 54도, 토렌스 59도,
플러튼 62도, 얼바인 63도, 리버사이드 5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밤과 내일의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김현지였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서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